달러는 더 패권으로서의 지위가 약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할 거는 그래도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막 이제 미국, 중국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중국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뭐 긍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긍정적인 게 아니고 그냥 무섭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긍정적인 팩트가 그러니까. 팩트가 그러니까 진짜 팩트가 보여지는 것만 해도 지금. 야 그러면은 중국에 투자해 볼까? 중국 주식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국이 잘 나가는 거랑 중국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랑 이게 상관이 있을까? 중국이 잘 나간다고 중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 이게 두 가지 경로를 넘어가야 돼요. 중국이 좋으면 중국의 기업이 좋아야 되고, 그쵸. 중국의 기업이 좋으면 주주가 좋아야 되는데, 그쵸. 아 이게 그 중간 중간에 이게 어디서 많이 딴 데로 막 돈이 새고 막 이렇게 해서 주주한테는 잘 안 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주인인지도 모르겠고 마윈 어디 갔다가 왔잖아요. 네. 그럼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고 그래도 뭐 투자를 한다면은 조금 뭐 일부 중국의 기술주 뭐 관련된 뭐 지수에 조금 뭐 어느 정도 투자하는 거는 방법인 것 같고. 네네. 반대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은 이런 거를 투명하게 해주지 않으면 투자를 못 받으니까. 그렇죠. 뭐 전 세계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버넌스나 이렇게 돈 주는 것도 충분히 다 해주는 것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렇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미국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그렇게 미국이 트럼프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기대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AI나 에너지나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에너지는 AI를 돌리기 위한 전력을 말하는 건가요?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 네. AI는 AI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있죠. 하드웨어는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는 이제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대표적이에요. 다른 거는 안 보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점점 하드웨어에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넘어가는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하드웨어에 있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도 좋지만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쪽의 비중을 지금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테슬라는 늙기는구나. 그렇죠. 테슬라는 거기 마지막 길목에 딱 있는 거니까. 네. 에너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에너지를 그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은 지금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땅 보러 다닌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네. 데이터 센터 짓는 땅. 그건 뭐 엄청난 뭐 서부 개척 시대 같은 느낌이다라고 블랙스톤의 CEO가 인터뷰하고 그런 것도 좀 봤는데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는 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에너지가 딸려요. 그래서 전력망도 없고 막 그래서 그 관련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지금 이제 그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유가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유가. 네, 그러면 유가를 잡으려면 미국에서 나는 LNG, 가스,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LNG를 다른 나라로 수출해야 돼요. 네네. 이거를 지금 레버리지로 많이 쓸 겁니다. 트럼프가. 야, 우리 지금 가스 남는데 니네 좀 사갈래? 그럼 내가 관세 안 붙여줄게. 이걸로 레버리지 쓸 거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원래는 카타르한테 LNG 수입을 하기로 한 거를 미국한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LNG 수출국이었어요? 네, 수출을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LNG 수출과 관련된 것들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배도 만드니까 이제 조선주도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냥 LNG 뭐 있지 그러면 그 티커가 LNG예요. 티커가 그 기업이구나. 그래서 LNG 그러면은 셰니의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비트코인인데 네. 비트코인은 중요하니까 뒤에 좀 더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번째 금융은 왜 금융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큰일 난다는 얘기죠. 네. 그럼 금리가 안 올라가게 하려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럼 돈 빌려주려고 하는데 지금 뭐 중국도 안 빌려줘, 뭐 우리나라도 막 다 물렸잖아요. 지금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네네. 그래서 지금 돈 빌려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없어. 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 은행주들한테 규제 풀어줄 테니까 좀 사. 이렇게 하는 거. 규제 풀어줄 테니까. 그래서 은행주 규제 완화가 이제 임박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의 은행주들이 좋아요. 지금. 그래서 뭐 JP 모건 이런 회사들도 신고가 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AI, 에너지, 뭐 은행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이제 한국 기업을 여기서 따져보면 AI 밸류 체인으로 놓고 보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네이버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네이버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혼자 뭐 아직까지는 프로반이 뭐 하는 것 같은 것 같아서 오늘도 뭐 발표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직까지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거고. 과거에 제가 네이버 한동안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이게 게임이 이제 빅테크랑 싸워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안에서만 싸우면 너무 좋은데 빅테크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조금 최근에 이제 딥시크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오른 것 같고요. 하드웨어는 이제 하이닉스가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라는 그 고객사가 막 더 늘어나는 구조여서 하이닉스는 사실은 이번에 뭐 이제 뭐 업계에 있는 사람들 말에 비추면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뭐 시가총액이 뭐 어떻게 될지 뭐 역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이닉스는 지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좀 최근에 또 주가 조정 받았으니까 저는 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못 만들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중국이 제조업을 잘하는데 우리가 그거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 라는 거에 사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현대차죠. 그렇게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샘 알트만이 삼성전자 만나고 간 이유도 거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조금 부진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옛날에 공부를 진짜 잘하는 완전 초 엘리트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야, 너 옛날에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더니 요새는 왜 그러니? 라고 얘기하면서 엔비디아 젠순왕도 왜 그러니 도대체? 너 옛날에 잘했잖아. 왜 하이닉스는 만드는데 너는 못 만들어? 이러고 있고 구글에서도 야, 우리 안드로이드에서 너밖에 없어. 네가 좀 갤럭시 좀 잘 팔아줘야 돼. 뭐 이러고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이제 오픈 AI마저도 이제 난 뇌는 다 만들었는데 몸뚱아리가 없어. 좀 만들어줄 수 있니?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나 국가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아직까지 이제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뭐 저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좀 더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확인하고 좀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도 에너지 기업이 조금 수혜가 본다고 봐도 되나요? 에너지 기업. 네. 에너지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한국전력 뭐 이런 회사가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무 관계가 없죠. 관계 없어요. 네. 왜냐면은 한국전력은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가격을 올려야지 회사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기요금 올린다고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걸 공사를 분리하고 왜 상장을 왜 시켜놨어? 이해가 안 가. 가격도 조절 못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참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까 비트코인은 조금 따로 시간 빼서 말씀해 주겠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좀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2030 분들은 다 코인을 해서 희망이 없다고 주식하고 부동산은. 예, 그리고 바로바로 이거는 뭐 찍어줄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 관심들이 그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뭐 3년 전에 그때 그 다독다독 맞아요. 가서도 비트코인 얘기를 진짜 엄청 세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는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막 엄청 세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도 저는 비트코인이 뭐 올해도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 오르면 어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오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막 비트코인이 올해 올라야 되나? 그냥 뭐 저는 뭐 올해 안 올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올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뭐 내후년에 올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요새 이제 투자가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뭘까? 그러면 이제 제가 생애 주기 수지라는 그런 개념이 있길래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17살 때 태어나서 17살 때까지 그 적자가 계속 심화되더라고요. 버는 돈은 없고 엄마한테 받아 쓰는 거니까. 그래서 보니까 17살 때 한 3,500만 원 정도가 적자더라고요. 그렇죠. 쓰는 돈은 3,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버는 돈은 없으니.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대 후반 정도 되면 이제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흑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흑자를 보고 나서 이제 40대 중반쯤에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흑자를 보고 나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적자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중점이라는 얘기죠. 40대 중반이. 말씀드리는 3,500만 원 적자를 볼 때도 있었지만 많이 이제 흑자를 봐도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애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시 빠르게 적자가 되죠. 그러면 흑자가 나는 기간은 대략 20대 후반에서 길면 이제 60대까지니까 한 30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30년 정도 이제 벌고 나머지 적자 내는 구간을 메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30년 벌어서 70년 살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흑자 나는 구간 30년인데 70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그냥 내가 흑자 나는 기간에 남는 부를 웰스를 다른 곳에 저장해 놓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 들었을 때 꺼냈을 수 있는 것 그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좋은 저장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좋은 자산이려면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유동성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팔려고 했는데 가격을 막 안 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투명해야 되고요. 가격이 또 올라야 되고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제한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따져보면 비트코인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냥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걸 단순히 이거 많이 오를 겁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떻게든 여러분이 늙어서 은퇴하시기 전까지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려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그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양자 컴퓨터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확 빠졌잖아요. 그것들이 뭐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를 풀어갖고 이제 뭐 가치가 제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약 해프닝이라고 봐야죠. 해프닝인 거예요. 왜 해프닝이냐면 양자 컴퓨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 논리예요. 양자 컴퓨터가 나왔어요. 양자 컴퓨터가 다른 건 모르는데 암호는 잘 푼대. 그렇죠. 근데 또 그 하필이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라네. 그렇죠. 그게 얘가 문제겠네. 그냥 직관적으로. 직관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 암호를 푸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저기 은행에 있는 암호를 푸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은행에 있는 암호를 훨씬 풀기 쉽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크립토가 암호화폐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아직도 그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이걸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가 이제 풀 수 있다고 한들 이것부터 풀겠냐는 거죠. 훨씬 더 풀기 쉬운 것부터 풀어가지고 그러겠죠. 그리고 양자 내성이라는 기술도 있어서 양자 컴퓨터 개발되더라도 암호를 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해프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은 그 양자 기술을 발견해가지고 드디어 내가 양자 기술을 완성시켰다. 그러면서 뭘부터 풀 건가? 그럼 뭐 지금 비트코인 풀려면 힘든데 그냥 미국 정부를 털지 않을까요? 그러네. 털 게 너무 많은데 진짜 확실하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암호화폐를 양자 컴퓨터로 푸는 순간 가치가 없어질 텐데 그런 짓을 뭐하러 하지? 뭐 남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이름에서 오는 그냥 약간 해프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그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안 되는 거, 내재 가치도 없지 않냐. 밸류에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또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
그럼 밸류에이션으로라는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말도 많고요. 네. 밸류에이션 이 얘기는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어떤 것의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생각하고 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있죠, 여러분? 가치 있는 거,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치 있는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 중에서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을 밸류에이션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친구와의 우정을 밸류에이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걸 사실 알아야 돼요. 지금 수치로 객관화하시는 것은 드물죠. 미술품은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나요? 그냥 뭐. 누가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뭐 그걸 어떻게 밸류에이션 하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 보면 네. 밸류에이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생각이다. 어디 숫자로 그쵸. 다 그러니까 숫자로 할 수 있는 거 있죠. 숫자로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득도 있고요. 근데 숫자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게 숫자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맨날 뭐 말하지만 뭐 과학고 나오고 포항공대 나왔어요. 그래서 이과예요. 그리고 내러티브보다 넘버스를 훨씬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이과 출신이 진짜 주식 이 최고의 전문가가 되셨네 진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네.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고 저도 알고 있다는 거죠. 네네. 저는 숫자로 다 해결된 줄 알았죠. 처음에는 네.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 결정적인 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숫자로 파생 상품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게 얼마나 큰 오만이었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죠. 네. 그러면 비트코인을 그럼 밸류에이션을 못 하냐면 억지로 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밸류에이션을 한번 재밌겠다. 그러면 예. 어떻게 가치를 매길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은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야 금은 저기 뭐 금반지라도 만들지 금 목걸이라도 만들지 비트코인은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는 거 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논리를 이제 그 파괴하기 위해서는 네.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은 금하고 그래 알았어 그럼 은하고 비교해 보자. 네. 아야 근데 금이 훨씬 더 좋은 거잖아. 네. 알았어요. 왜 좋은 걸까 생각해보면 희소성이거든요. 금은 캐기가 어렵고 수요는 많은데 근데 은은 상대적으로 좀 쉬워서 그런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금이 캐기가 어렵지? 그러면 은보다 8배가 어려워요. 딱 8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금이 은보다 8배 비싸야 돼요. 그렇죠. 그 원래 8배 비쌌습니다. 원래 옛날에. 예전에는. 네. 근데 금이 금 본위제가 된 이후로 네. 그 이후로는 항상 금이 은보다 80배가 비싸요. 그 나머지 70배에 해당되는 금의 가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그 쓸모라는 것에서 나오는 그 가치 말고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쵸, 다른 가치가. 네. 그 가치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금이 그래도 가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냥 사람들. 믿음, 자산으로서의 믿음. 그리고 부자들일수록 내가 은행에다 넣어놨는데 혹시 이 나라가 망하거나 전쟁이 났을 때 이 돈을 은행 정부에서 동결해버리고 몰수해버릴 수도 있는데 금은 내가 놔두면은 내가 들고 나갈 수 있으니까 몰수가 불가능한 자산이니 나는 이런 자산에도 좀 투자해 놔야 되겠다. 부자일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자산의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금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금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비트코인을. 그러네. 네. 비트코인이 딱 그런 성격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금은 전 세계의 금의 시가총액이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18조 달러. 18조 달러. 18조 달러. 예. 중국의 GDP가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2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정도 됩니다. 코스피보다 더 크죠. 예. 네.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봤을 때. 한 10%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적정한 수준인 거고 그래도 한 20%? 30%? 아니 근데 비트코인 더 커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이게 몇 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더 커져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올라가면 10배 더 오를 수도 있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10만 달러니까 100만 달러 될 수 있는 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당. 근데 뭐 이거는 그냥 그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있으니까 2,100만 개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80억 인구잖아요. 2,100만 명만 이론상으로 한 개 이상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2,100만 명만.
그럼 대한민국 국민도 한 2명에 하나도 안 되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한 개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은 2천만 명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 네. 야, 희소성이 진짜 어마어마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요? 네. 네.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도 있잖아요. 네. 이더리움도 있고 리플도 있고 기타 또 여러 가지 다 잡코인도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비트코인부터 하시고 그 가장 오래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막 알트코인을 한다고 하면 저는 알트코인은 투자는 안 하는데요. 네.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제 감당이 안 돼서. 그렇죠.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코스피에 보면 삼성전자에 투자할 수도 있고 하이닉스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코스피에 투자할 수도 있죠. 그렇죠. 지수에. 그렇죠. 코스피라는 지수에 투자할 수 있죠. 이 코스피라는 지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대로 이렇게 비중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지수예요. 네네. 나스닥에 투자할 수도 있고 S&P에 할 수도 있고 다 지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아마 올해가 될지 내년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트코인 작년에 비트코인 ETF가 나왔다면 올해는 그런 ETF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립토 코인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인덱스가 나와서 그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가 나온다면 그 인덱스에 들어가는 코인은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전략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비중대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 한 60% 정도 되거든요. 네.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인덱스처럼 투자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런 방법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가는 거는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고 뭐 좋대더라 해가지고 투자하시면 성공하실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은 저는 모르겠으니. 그렇죠. 네, 단타로 네. 하시는. 네, 그 방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네. 있어요. 그 돈으로 많이 돈을 버신 분도 있고.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자체도 비트코인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을 끌고 와서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공약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그럼 이 비트코인을 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서두에 이제 중국 이야기 많이 했고 미국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그 미국이 생각보다 늙었다. 그 뭐 생각보다 뭐 아주 예전만큼 세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달러인데요. 달러. 예. 미국이 그동안 이제 트럼프 이후로 관세를 매기고 네. 뭐 그런 전략을 세울 때 달러는 더 패권으로서의 지위가 약해졌습니다. 많이 약해졌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냥 이건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달러가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풀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밖에서 즉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달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제할 때 자금 결제하고 물건을 결제할 때 달러를 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러로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외환 보유고를. 그러면 달러가 많지만 어디 싹싹 들어가서 가치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미국이 스스로 저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왜 줄어드냐? 아니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며. 근데 중국은 중국끼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랑 무역하는 회사 나라 입장에서는 왜 미국 달러랑 해야 되는 거지? 중국이랑 하는데 위안화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위안화의 비중이 늘어나는 일들이 생기고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연준에서도 막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정책이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에서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그때 이후로부터 나타났던 현상이 러시아, 중국, 터키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더 이상은 달러를 들고 있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제 말 안 들으면 그냥 지가 뺏어가 버리네. 그럼 의미가 없네. 네. 그럼 달러를 저장 안 하자. 그리고 금을 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금도 많이 오르고 했잖아요. 한 돈에 60만 원이래. 참나.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면 달러는 지금 패권의 지위가 계속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고 크립토 세상이 커지는 게 이게 되게 유리합니다.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달러가 그때 그 1970년대
쓸모가 없어져가지고 금으로 안 바꿔준다니까 다 달러 종이돈 쓸모없고 갖다 버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썼던 방법이 팩트로 달러죠. 네. 야 유가는 원유는 달러로만 거래하자. 그게 쓸모예요, 쓸모. 그쵸. 거래할 때 무조건 달러로 쓸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이제 크립토는 달러로만 거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이 크립토 세상을 키우는 것이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크립토 세상에서는 달러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위안화도 있고 유로화도 있고 뭐 또 많은데 여기는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커지는 게 달러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키우는 거에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이게 커지는 정책을 계속 쓰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비트코인의 그 보유 양 보니까 중국이 거기 1, 2등이던데 보니까 미국이 제일 많긴 한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중국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이 훨씬 좋았죠. 그러니까 채굴 했었잖아요, 막. 네, 2018년, 19년 뭐 이럴 때는 전 세계 비트코인의 채굴량의 85%가 중국에서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에 있는 주요 그 인사들이 다 비트코인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국에서 이거 비트코인 계속 채굴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의 부자들이 안 그래도 그때 마윈 뭐 하고 뭐 이런 얘기 있었을 때 다 비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나가버렸어요. 네.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어. 우리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금지 그래버렸어요. 그래서 85%였던 채굴 비중이 그냥 0%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씩 미국으로 다 옮겨가기 시작해요. 특히 이번에 ETF 나온 이후로 비트코인 더 많이 옮겨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해볼만해진 거죠. 오히려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는 앞으로 모든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채굴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거기서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미국이 더 많아야 돼요. 실제로도 많고요. 그렇죠. 예, 그래야 이 세상이 커지는 게 미국에 유리해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과거에 2018년에 이렇게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합니까? 예, 근데 옮겨왔다.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면 미국은 싫어한다던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국이 다시 채굴을 시작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이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시진핑이 부자들은 나가도 된다.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죠. 제가 작년에 이제 HS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고 아침에는 미국 시장을 정리해드리고요. 저녁에는 한국 시장을 정리해드리고요. 수시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종목도 제가 직접 투자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하는 내용들을 뭐 한번 그 종목 얘기하면 그냥 이거 던져놓고 이거 올라가면 나중에 올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가 뭐 팔란티어나 이런 거는 뭐 거의 읽으시면 한 50분 정도 읽어야지 읽을 수 있는 내용들로 막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직접 뭐 투자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자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막 말씀하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개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효친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뭐 또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놀러 오셔서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